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97, 1577-1797.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97, 1577-1797.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추위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절기상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언제나 쉽게 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조금 버려두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희망찬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 아카데미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찬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수는 또 그렇게 좀 따라주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수 시장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네. 그동안 우리가 한 11주 정도 이 대박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일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한번 실전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목균형표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목균형표가 어떤 원전 구성과 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어떤 이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이걸 이제 굳이 한번 말씀드려보는 이유는요, 사실 일목균형표 강좌를 그동안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알아야 번다라든지 이런 시간들 여러 번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일목균형표 전체의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물론 어렵고요. 또 이번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실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들이 일목균형표 이론 중에서 어떤 부분까지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균형표의 특징이 뭔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럴 때 한번 균형표의 원전과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죠. 네. 우선 그 일목균형표 원전은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이치모쿠 산징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1969년부터 책으로 발간이 되면서 세상에 선을 보였는데요. 1969년에서부터 1981년까지 총 7권의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권이 일목균형표, 2권이 완결편, 주간편, 형보, 그리고 종합편, 6권이 종합편 후편, 7권 진기능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권부터 4권까지는 지금도 일본에서 재발간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1어 원본이죠. 네, 근데 아마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약 한 그렇겠어요. 300만 원 가까이 정도 네? 되고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예. 1호로 되어 있고 책값이 너무 좀 비쌉니다. 네, 그런 이유가 그렇군요. 있고요. 그다음에 5권, 6권, 7권은 현재 일본에서도 절판이 되어서 발매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책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예, 이렇게 딱딱한 케이스 속에 이렇게 청표지로 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속 차트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종합편까지 5권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일본을 한 4번 정도 왕래하면서 네. 7권까지 전부 가져와서 현재 소장을 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내용이 워낙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발췌하거나 또 깊게 들어가면 사실 전문적인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TV에서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앞부분만 다루는데 그중에서 일목균형표 이론 구조와 각 권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우선 그 제1권 1969년에 나온 일목균형표 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만나는 일목균형표 차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완선, 기준선, 구름 이런 식으로 만났었는데 배웠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수는 물론 종목매매를 하는 그 기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1권에 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 목표치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간론 변화일까지는 안 가지만 시세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상의 리듬 그것을 활용하는 간단한 서편까지는 1권에서부터 벌써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일목을 거론할 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좀 사용하셔야 좀 일목의 진미를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2권 완결편이 그로부터 2년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의 장점이랄 수 있는 시간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걸 변화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동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발매가 되고 난 뒤에 또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손으로 그래프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매매하는 방법. 여기서 간단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봉으로 투자를 하면은 일주일에 봉을 하나만 그리면 되죠. 그러면 종목을 한 30종목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또 주봉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좀 느긋한 매매, 또 중기, 장기 추세, 파동을 타는 매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간단한 매매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간편이고요. 또 이것이 좀 느리다면 아주 투자 심리가 극단적일 때 오늘도 지수가 1550선이 장중에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급락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어떤 심리의 극점에서 좀 매매하는 빠른 방법 그리고 시장은 인기라고 했는데 인기 그래서 열기 그다음에 개인들의 심리도 이것을 파악하는 매매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 바로 일목균형표 이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는데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일목균형표를 딱 떠올리면 좀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다들 쓰시는 이동평균선이나 다른 지표보다는 좀 덜 사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네. 쉽게 오면 쉽게 간다는 이야기도 원전에 나오고요. 네. 주식 자체를 일부러 어렵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심도 있게 시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기법일수록 결국은
내용이 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보면 자연의 이치, 사회적 이치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쌀 리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방법과 심화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우선 우리 모두가 일목균형표의 전문가일 수는 없고요. 그럴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본다면 우선 나와 있는 차트 위주로 한번 보자. 그래서 기초 단계는 이렇습니다. 균형표 차트 첫 시간부터 배웠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는데 균형표에 나오는 각 5개의 기본 선들에 대한 이해, 그 선들을 이용해서 마치 이동평균선처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래서 일목에서는 그것을 고정과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각 선의 교차, 여기서 교차라는 이야기는 사실 추세가 바뀌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평선의 일반적인 방법, 괴선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인 추세매매. 예, 각 선을 타고 간다, 유지하고 간다, 지지받고 간다라고 하는 상황, 역별해서 짓눌리면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매매, 추세 매매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하여 가격 목표치 계산법에 의한 활용. 그 다음에 약간 더 진행이 된다면 일목균형표 기본수치 이런 변화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최근의 주가가 며칠 간격으로 다녔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2009년 9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시세에서는 약 16일 정도의 중요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일찍 발견하면 매매가 좀 쉬워지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이론의 좀 기초적인 활용이라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일목산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7권의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사실 일목균형표, 완결편, 그다음에 주간 형보편까지가 기초 기동을 이루는 4개의 책들이고요. 나머지 종합편이나 종합편, 후편 이런 것들은 앞의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에 조금 살을 더 붙이고 있는데 이 안에 일목산인 표현이라면 42개의 큰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9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3대 골자만 추려라 그러면 시간, 가격, 파동인데 문제는 시간론이 있음으로 해서 균형표가 삐뚤바라기도 하고 아주 다른 여타 기술적 분석과 비교해서 특징이 있는 특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니 시간론이 익숙해지면 제가 간혹 그런 시간을 이용한 시황을 발표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언제 어느 날짜 가까이 가면 몇 시 몇 분까지 장이 가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10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의 부분을 미리 어찌 보면 확정짓고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쉬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깊은 이론이고 우리가 일목을 배울 때 가장 좌절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걸 극복해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쉬운 거부터 어려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쓰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목에서는 파동론도 사실 뭐 V다, N이다, I다 이런 3파동까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무형론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규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좀 과장하자면 마치 돌을 닦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시세를 분석하고 바라봐야 정말 득도 그 승리 시장에서 소수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는 기초 단계 그리고 심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워낙에 어렵고 복잡하고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돌을 닦는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빨리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단 두 가지만 하나 소개를 드릴 게 있는데요.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수없이 무한반복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컴퓨터가 HTS를 통해서 과거 시세의 중요 국면도 되돌아가서 보게 해주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익히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지금 앞부분 이야기가 좀 길긴 합니다만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케다 기법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쌀 시장의 유명한 기법이 있죠. 그것의 창시자 선 사람이 혼마 무네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남긴 비전 이래가지고 책이 전해지는 것이 일본에 있습니다. 네. 그 책이 마치 이 투자 기원처럼 귀줄로 가는데 맨 마지막 귀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다 못 읽어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대단한 시세 이론서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비록 친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네. 이것은 내가 내 혼자만 이것을 알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기법의 진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시세에 손을 대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아, 몸을 그렇군요. 망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부로 권하지 못하듯이 예. 기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익히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조차도 삼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귀중하고 좋은 기법인데 왜 숨기려고 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남에게 아리켜주기 싫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주 좋은 기법이다. 덜렁 받자마자 바로 매매해서 손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서양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죠. 그렇죠. 그것으로 시세를 예측한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이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쓴 논문 첫 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혼만 문해이사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적었고요. 엘리어트는 맨 처음에 아예 경고라고 달고 나와요. 새롭게 발견된 현상, 주식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공개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칭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써먹는 데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네. 장기 예측은 역사적 선례에 익숙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파동의 원리 해석은 저자 본인, 엘리어트 본인이거나 나에 의해서 허락된 연구자가 제시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목산인도 이 비슷한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우리가 주식 투자 기법을 이야기를 할 때 쉬운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배우는 단계에서 바라는 입장에서는 쉬운 방법을 원하시겠지만 정말 시세의 진수로 들어가서 그것을 터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고하고 있죠. 그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아주 뛰어난 기법이라 해서 덜렁 받아들여 가지고 매매를 쉽게 했다가 아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네. 또 다른 기법들을 만나실 때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소개드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그리고 서양의 비슷한 이론이죠. 서양의 파동론, 엘리어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식장에 섣불리 접근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공부를 한 후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 이론을 다 공부를 해봤고요. 실전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배울 것이 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 전환이 될 때 그 초기에 저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우선 앞서 말씀처럼 선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매매하는 방법, 그것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추세를 꼭 맞게 타고 간 종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익히고 또 다른 쪽은 응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일단 현대모비스의 2003년도 상황을 한번 보기로 하죠. 물론 저도 이 당시 이 종목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익을 취득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자,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 전환선이었죠.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내에서는 가장 빠른 선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가속화될 때는 이 선을 타고 간다. 그 다음에 청색선. 여러분들 색깔은 무엇으로 지정을 하시든 이 청색선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세의 중심이 되고 시장의 중심이 되고 이 차트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것의 방향이 중요하고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개의 선이 우상방 각도를 그리고 그 위를 시세가 딛고 가고 있다면 우선 가장 편하게는 그냥 추세 상승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양운 위에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일목에서는 매수의 시기이고 추세 상승의 시기이고 보유의 시기이고 그렇죠. 선물로 치면 롱 플레이 위주로 하는 그런 장이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이평선과 별로 다를 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고 중심값이 들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어디서 일목을 배우긴 했는데 어디서 삽니까? 하락 추세 중에는 어문 아래에 있고요. 기준선 아래, 전환선 아래 역별이 있었죠. 그러던 시세가 어느 날 상승을 하더니 전환선 기준선 돌파를 하고 눌림목이 들어왔다가 돌아나가는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호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자, 이게 뭐였죠? 오늘의 시세를
26일 뒤에 따라오게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의 시세를 26일 뒤에 따라오게 그린다. 그래서 추세 돌파와 지지 저항 변곡점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선까지 돌파가 되면 일목에서는 2억 호전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호전되었다. 분할 매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 돌파를 하면은 3억 호전이라고 하고 본격 상승이라고 보는데 중기 하락에서 짧은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봉이니까 주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어쨌든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조정이 와도 종가상 기준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 이 시세는 기준선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계속 보유 가능합니다. 계속 보유 가능한데 여기서 하나의 매매 팁으로 이렇게 어문 영역 위에서 정배열일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 정배열로 가지 않았죠. 양운위로 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정이 왔을 때 전환선 이탈 정도의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완전 정배열이 되면 기준선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다가 자 여기 보시면 7월까지 왔는데 그 이후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7월에 종가상 딛고 또 올라가고 또 딛고 올라가고 기준선을 단 한 번도 이탈이 없죠. 그래서 3월에 구름 위로 올라오고 호전이 되었던 시세가 9월에 와서야 9월 중순에 와서 기준선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서는 44,000원대의 매도는 당연히 못하고요. 여기 보면 기준선이 39,150원 되어 있는데 39,000 이탈하는 순간에 일단 기본 매도 신호가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좀 더 장기로 본다면 자 여러분 제가 기준선이 26일의 가격 중심 전환선이 9일의 가격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이평선으로 따지면 9와 26 혹은 11과 25일 이평선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구름 상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실전에 이용을 해보니까 일봉으로 치면 60일 이동 평균선하고 거의 값이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구름 하단은 100일 혹은 120일 이평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잘 가다가 기준선을 이탈한다, 구름 상단을 이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평선으로 치더라도 즉 25 내지 26, 그 다음에 조금 단기 시세죠. 60 중기 이평선 이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도가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어볼 것도 없이 기준선과 구름 상단 이탈에는 물량이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또 하나의 매매 팁. 여기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간과 가격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변화일이죠. 그 다음에 가격 목표치를 달성한 직후라면 기준선 이탈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환선 이탈 여기서부터 물량을 줄여나갑니다. 또 여기서 선만 봅니다만은 지금 이 시시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직전 저점 이탈이 나오죠. 이것을 일목에서는 보더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파동이 경계선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자 보세요. 가격과 시간 목표치 달성, 전환선 이탈, 직전 저점 이탈, 기준선 이탈로 오면 전량정리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기준선에서 충분히 지지받고 또 다시 가느냐, 구름 상단 지지로 가느냐, 하단 지지로 가느냐를 기다리는 것이지 다 홀딩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상승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방금 보시면 9월에 처음으로 기준선 이탈이 나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구름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렸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이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다가 그러네요. 실패하고 하단에 와서 또 지지를 받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락 추세 진행이 안 되고 지지를 받아버렸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2차 상승 매매 기법을 더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모든 시세는 N자형으로 결국은 가고요. 그것들이 크게 모여서 중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또 이 상승 안에 이런 파동이 있을 것이고 이런 파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세를 내가 가장 최저점 구름 아래에서 처음 돌았을 때 매수는 못했다더라도 60일이나 100에서 120평선
혹은 일목에서는 구름대를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 엘리어트에서는 1파, 2파, 3파, 4파, 5파 되겠죠. 모든 상승 파동은요, 반등 파동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걸리면 최소 3파동, 5파동이 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시면 제1바닥과 두 번째 출발점, 세 번째 출발점, 세 번의 매매 기회가 오겠죠, 그죠? 네. 종목에서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름대 하단과 같은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 하단 딛자마자 샀을 경우에 역배를 타버리면 손해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잘 지켜보시다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전환선이 기준선하고 또 호전이 나오죠. 또 호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전환선을 타면서 구름 위에서 딛고 서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가 되겠죠. 네. 조금 빨리 한다면 구름 하단 지지에 매수를 했다가 이탈하면 손절, 타고 가면 순차적 추가 매수, 이 방법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추세를 타더니 그때부터 전환선 기준선 지지하면서 계속 갑니다. 가다가 12월 이후에 기준선 이탈 나오죠. 그러면 매도입니다. 두 번째 매도. 네. 자, 제가 너무나 추세를 잘 타고 가는 종만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이 방식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괴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시세가 있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크게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상승 추세였는데요.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구름대가 모두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매하는 기법 또한 알려주셨는데요. 우선 매도를 하실 때 기준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름대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팁으로 2차 매수 기회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차 매수 기회는 구름대 하단에서 하는 게 좋다고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에서의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는 하락 추세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투를 찍고 바닥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도 참 궁금한데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해서 순차적으로 추세를 타고 가고 단기 추세는 이탈했지만 중장기 지지를 받고 2차 상승 오고 이런 과정을 봤는데 언젠가는 시세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겠죠, 그죠? 네. 그때 나타나는 현상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세는 말이죠. 정말 다양한 패턴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렵기도 한데 또 크게 대별해서 보면 바닥에서 상투, 상투에서 바닥 이 과정들이 일정 부분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번 큰 사이클을 한번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놓고 겪으시고 그때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잘 대응을 하셨든 못 하셨든 메모도 좀 하고 복기도 해 놓으시면 그다음에 또 시장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네.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 종목 보여드렸던 현대모비스는 고점이 나오고 하락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갔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네. 자, 아까 제가 시세가 2차 상승으로 들어가서 역시나 또 기준선이나 이렇게 전환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로 기준선을 이탈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세가 정배열이다가 전환선, 기준선이 데드 크로스, 역전이 발생되죠, 그죠? 네. 그렇게 했더라도 구름 상단이나 하단을 딛고 다시 올라갔다면 또 3차 매수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전환선 기준선 이탈하고요.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역전이라는 것은 데드 크로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름 상단을 디뎠는데 이 이후로 기준선을 절대 못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 기준선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네요. 이 종목만 요행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벗어났다가도 빠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자 올라갈 때 그렇게 기준선을 잘 타고 가던 시세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더니 그때부터는 전환선 기준선을 넘지를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락의 N자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파동에서 직전 저점, 직전 고점들을 우리가 보드라인이라고 일목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선이 아니더라도 가격상 돌파를 하면 계속 상승 N자 파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저점 이탈, 전저점 이탈, 전저점 이탈, 고점 돌파 실패, 고점 돌파 실패, 고점 돌파 실패. 즉 고점은 계속 내려오고 저점은 내려가고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지지 이탈했다, 중요 지지선 다 이탈한다, 상승 전환행 안 되고 고점 낮춘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선들이 이제는 지지가 아니라 장선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상승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에 맥을 추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아까 보셨던 구름 하단도 있고 기준선 돌파하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되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전환선 기준선에 매도, 그다음에 기다렸다 하더라도 구름대 상단 정도 이탈해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조정이 되어버리니까 앞에 보시면 구름대가 음운으로 바뀝니다. 자, 이 구름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보조지표 중에서 MAOSC라고 장기 중기 이평선, 단기 중기 이평선을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서 오실레이트로 그려가는 그런 지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양의 값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목에서는 보면 자, 선행스팬 1이 약 62평 비슷하고 아래가 100에서 122평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지 역할도 하지만 시세가 추세가 꺾여버리면 마치 MAOSC가 매도 신호를 발령하듯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음운 아래 타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관계 또 한번 보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계산의 영역에서 제가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고점이 12월 16일에 있죠. 그날로부터 26일이 지난 자리에서 현재 시세가 뭔가 새 고점을 극복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네. 자, 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기준선은 고가, 저가의 중심으로 그려가기 때문에 네. 26일이 지나면 26일 전 고가가 계산해서 빠져나가니까 기준선이 툭 끊기겠죠. 그러면 기준선이 하향한다라는 사실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 시간론이 아니라 직전에 최고점이 있고 그날로부터 26일이 지나도록 시세가 뭔가 상승의 전환의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시세가 특히 기준선 아래에 있다가 꺾어지는 기준선을 따라서 내려온다면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바닥에서 말이죠. 바닥에서 26일이 지났는데 26일이 지나면 자, 새로운 날짜가 들어오는 만큼 26일 전 가격은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평선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 경우에는 직접 고점을 뚫고 나갔지만 아니더라도 26일이 지나면 기준선이 무조건 뒤집게 돼 있죠. 네. 그러면 하락 추세를 따라서 내려오던 기준선이 뒤집어 올라간다. 그런데 시세가 거기서 양봉, 양 반응한다. 대단히 좋은 경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이렇게 구름 하단 이탈하고 난 뒤에 시세가 어떻게 되었냐를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시세가 한번 반등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상투가 12월인데요. 네. 12월, 11월, 2월 해서 3월까지 오니까 만 약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반등 시도를 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음운 아래이고요. 전환선 기준선 호전됐죠.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호전되면 2억 분할 매수 한번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구름대에 구름 갇혔는데요? 하단과 맞습니다. 상단 네. 돌파를 못 해버리죠. 네. 이걸 마저 해야 3억 호전을 해서 또 뭔가 상승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자, 음운 아래 단순 기술적 반등이었던 거죠. 네, 그러네요. 예,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름 하단 기준선 지지까지 여기는 좋았습니다. 구름 상단 지지 못하고 이탈이 오면서 쏟아지는 순간 아, 이것은 실패구나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반등했다가 이번에는 아주 급락을 하는데요. 이 5월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 주가가 이 고점에서 제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세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약 18일 정도, 일목이 17일 기본수치거든요. 17일 정도 급락했죠. 자, 일목 기본수치 17일 정도 급락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네. 특히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 우량주는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 여기가 3월 중순이고 지금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1개월이 약 20일 정도 개장 일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건 시간론을 굳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일목의 40이 기본 수치 정도가요. 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서부터 여기 5월까지 자 보세요. 만 5개월 조정받았죠. 3개월에 반등했죠. 그럼 제가 이 시세를 안 보지만 여러분 뭔가 시세가 5개월 조정에 그다음에 최근 17일 급락에 마지막 하락 파동이 굉장히 깊게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전체적인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까지도 앞당기고 이 자리가 받아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괴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말씀드린 내용을 되돌아보시면서 뭔가 5개월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하락이 아주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일목의 형보론에서는 투매 그리고 매도의 클라이막스 이게 나오고 나면 던질 매도자 다 던지고 나면 오히려 매물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반등, 어중간한 하락보다는 차라리 마지막 순간에는 깊게 때려져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루하게 조정을 거치다가 돌아가는 형태가 또 있긴 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급락과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바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하락 추세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전까지 계속 배웠던 기본 수치 그리고 구름대 등등을 통해서 하락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복습을 하시면서 하락을 예측하고 또 상투도 예측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구름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후행 스팬을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네. 이 후행 스팬 관련해서도 조금 팁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사실 이 종목에서는 후행 스팬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보신 것처럼 시세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워낙 전환선 기준선을 잘 타고 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락이 오기 전까지는 구름대 상하단도 절묘하게 딛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인 입장, 괴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종목은 정말 이상적인 종목인데요. 사실 현대모비스는 2003년 바닥에 이러했지만 작년 3월 그러니까 이제 이 녹화가 지금 우리가 방송이 2010년 초에 나가는데 2009년 3월 이후 어떤 그런 상승 과정에서도 이와 꼭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추세를 잘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면 말이죠. 한번 그렇게 잘 추세를 타는 것 자체도 아마 좀 습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우량주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경기가 바닥을 짚고 돌아선다든지 수출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꾸준히 기관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관리가 또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후행스핀 살펴보겠습니다. 후행스핀은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오늘의 가격을 26일 뒤에 따라오게 해서 그린다. 그래서 일목을 보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26일 앞에 선행스핀이 나가 있고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뒤쪽에 후행스핀이 따라오니까 다른 차트와는 좀 독특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목을 사용하던 대개 초창기에는 계속 구름을 좀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앞에 나가 있으니까 신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목 안에서는 주가 현재성, 현재 주가이고요.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열을 좀 가리긴 힘들지만 그야말로 시세의 뼈대, 등뼈, 생명선이 되는 기준선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후행스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추세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오늘의 주가는 이전의 주가보다 위에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좀 보여가지고 자, 오늘의 시세가 한 5일 전보다는 밑에 있지만 17일, 20일, 26일보다는 위에 있다면 이 시세는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것을 보는 게 후행스팬이고요. 그래서 이 시세가 올라오면서 기준선 돌파, 전환선 기준선 호전, 구름 돌파 이 과정을 중시하듯이 뒤에 따라오던 후행스팬이 시세를 돌파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2억 호전이다 그랬고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혹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 현재 기준선을 이탈하면 원래 1차적으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 혹시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오다가 시세를 딛고 있다면 그 지지 가능성을 보면서 잠깐 기다려보는 것도 네. 하나의 매매 팁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안 닿고 같지만 또 그런 것이 그러네요.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후행 스팬이 현재 이 시세는 그렇게 26일 간격으로 정확히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9월 9일이 고점이 뒤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저점들이 있죠. 네. 이 저점 자리에 후행 스팬이 딱 와서 걸리고 있다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바닥으로부터 26일이 딱 지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변하기 쉽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여러 개의 개별 종목들이 후행 스팬이 직전 바닥을 찍고 돌아나갈 때 직전 고점으로부터 돌아나갈 때 거기서부터 딱딱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네. 바로 후행 스팬이 보여주는 주기성 변곡점이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예,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나름대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대개 정배열 관계에서 후행 스피닉이 닿지를 않거나 혹은 닿으면 대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데 일목산인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적합한 사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후행 스팬이 시세를 뚫고 내려간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추세 이탈이 되거든요. 추세 이탈이 되는데 특히 시세가 진행이 되다가 현재 시세가 이렇게 반등을 보였는데 이 반등이 뭐 기준선이라든지 구름대에 걸리면 장을 받고 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후행 스팬이 올라오다가 시세에 부딪히죠. 그죠? 그런 연휴에 음봉이 만약에 여기 뜬다. 네? 그 말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조금 혼란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자, 시세가 반등할 때 후행 스팬도 따라오다 같이 뜨겠죠. 그죠? 네. 그래서 후행 스팬이 이 시세에 부딪히는데 현재 시세의 그 직후에 음봉이 딱 뜨죠. 이건 적각 매도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색깔을 붉은색으로 해놨습니다만 그 왜 그런가 하니 마치 그 우리가 놀이기구 개인방 가면 옛날에 그 두더지 잡기 있었죠. 네. 그래서 올라오면 머리를 톡 때리면 점수가 올라가고 했었는데 하락 장세가 진행될 때 시세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선 같은 거 만나면 그때마다 빠지는 그런 습성도 있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후행 스팬이 올라오다가 여기를 걸렸을 때도 네. 그 직후에 하락으로 변하고 이것이 하락으로 변하면 하락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요. 예, 구름대에 걸리면요. 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걸렸다고 말씀드렸듯이 걸리다가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걸렸다가 여기 음봉이 들어오면서 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락 가속화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지체 없이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일목산인도 후행 스팬은 특히 하락 장세에서 주목해야 되고 후행 스팬의 신호에 철저히 따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지표죠. 후행 스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선 후행 스팬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구름대에 걸리면서 또 음봉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매도에 임하라고 또 후행 스팬을 이용해서 매매 기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주식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지수가 15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 오늘은 155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에 워낙 급락세가 심해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하락을 했거든요.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뭐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는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 심리와 수급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계속되는 부분,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이런 악재 요소가 있긴 하지만 수급이 가장 크다. 그다음에 또 그 시장의 하락 추세가 돌리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 들다가 빠지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단기 변화일 왔을 때 양봉으로 치고 가지를 못했고 그다음 봉 바로
목요일 날이 변화마디인데 거기 이후 음봉이 붙어버리니까 하락이 가속화되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경우에는 일목 단위로 보자면 2월 중에 가장 큰 변화일이 11일, 12일에 옵니다. 네. 그래서 주초에 지금 약세긴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시세가 수목까지도 약세형으로 가고 지수가 1550대에서 심하게는 20대 정도까지를 이렇게 한번 두들기는 모양이 나오면 네. 단기적으로는 급락을 이용해서 급하게 돌아서는 또 단기 가격상 저점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맥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바로 이번 주 중에 추가 하락이 온다면 그것은 도망자리가 아니라 한번 우량주들은 바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하시고요. 대신 여기서 진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강한 반등과 수급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 우선 짧게 한번 활용을 하시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락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수요일, 목요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1일에는 유럽연합에서 또 특별회의가 있어서 우리 주식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영의 S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우량주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타지수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준비된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들 중 여러분들 몇 개나 알고 계시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요.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배워봤고 우량한 종목들 200개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코스피 200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우리 어떻게 하면 코스닥이 상장될 수 있는지까지 우리도 살펴봤고 스타지수가 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KRX 계열 중에 하나인 KRX 100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 닿는 대로 뭐 변동성 차트라든지 그리고 인버스 차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코디나 코지 차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RX 100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 지수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대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KRX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따온 건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같이 읽어보시죠. 저와 KRX 100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 개발된 주가지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코스피 100이라고 하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한 종목들 100개가 따로 지수로 편입되어 있는 거라면 이 KRX 100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가리지 않고 두 시장 모두 반영되어 있는 지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나와 있네요. 기업 규모,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시가총액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익성, 안정성, 건전성 등 다양한 각도의 재무 기준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준에 통과해서 이 지수 내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좀 우량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요소들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동주식 가중 방식 및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한 등 국제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RX 10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코스피에 상장되는 요건이 또 따로 있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요건이 따로 있는 것처럼 KRX 100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KRX 100은 어떻게 해서 좀 산출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100이라는 것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거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의 시총으로 나눈 다음에 1000을 곱해서 2001년 1월 2일에 이 곱한 지수가 나오겠죠. 그때를 1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구성 종목은 100종목이죠. 여기 이렇게 100으로 나와 있으니까 구성 종목 100종목으로 해서 상장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정기적으로 변경을 한 번씩 해줍니다. 종목이라는 게 장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불성실 공시를 할 때도 있고 또 특정 계좌에서 특정 지점에서
또 구체적 그 지점에서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좀 특이하다 싶은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기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좀 변경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연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선물옵션 시장에 6월 결제 그 결제일이 있을 텐데 그 최종 거래일에 다음 거래일에 짜잔 하고 그때 다시 새롭게 편성되는 그 차트로 나타내지는 거고요. 선정 기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일평균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동성도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고 해서 기업은 굉장히 괜찮고 수익도 잘 내는데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서 즉 일평균 거래 대금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아서 재해가 되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재무 기준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 3, 4년도입니다. 앞서서 코스피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최근 3개년 4년도 동안 자기자본이익률 10% 그 기준이 생각이 나죠. KRX 100 지수에 편입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유보율에 대해서도 최근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약 20여 개의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반면에 KRX 100 지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개의 사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이유는 벤처에 특화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도 좀 고려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돋보이는 측면입니다. 구성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KRX 들어가시면 누구라도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바로 좀 변경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특별 변경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 바로 다음 매매 거래일에 바로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 퇴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피흡수환병 되기라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 개시일 다시 새롭게 되는 개시일에 바로 변경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바로 좀 변경된다라는 점이 코스피와도 좀 다른 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신규 진입할 때에는 시총 순위가 구성 종목의 80% 이내여야 된다. 퇴출 대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시총이 좀 많이 작아지게 되면 다음 해 연도에 변경을 할 때 제외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코스피와 KRX 100 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총이 현격히 큰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다. 다른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이나 셀트리온도 작진 않은데 그런 종목들이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2, 3% 이상씩 빠지면 코스피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KRX 지수의 경우에는 시총이 현격히 큰 종목이 KRX 지수 100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면 KRX 100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시총이 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15%까지만 반영하게 해서 일단은 그 지수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전체 상장 주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수를 산출을 하지만 KRX 100 지수의 경우에는 유동 주식으로만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RX 100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쓰고 계시는 증권사 HTS 어디를 보더라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쭉 보고 계신데요. 여기 중에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한 10개 종목 정도 눈에 띄고요. 서울반도체, 태웅,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고 당연히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KRX 100 지수 지수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KRX 100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부, 내일도 대박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엄마.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 결식아동?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이요. 해결 방법은 관심? 일자리 나누기. 봉사활동 참 좋지 그게. 함께하는 마음이요. 지금 당신은 바빠서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야죠.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맞죠? 샤워할 때마다 보들보들보들 보들보들 여자의 힘을 룰루 연습이 샤워할 때마다 이뻐지는 거야. 응. 요번에 인터넷 바꿨잖아. 연예인이라고 자꾸 이것저것 해주는 거야. 전담 매니저 붙여주지? 무선 깔아주지. 바이러스 제거에 컴퓨터 속까지 싹 다 청소해주는 거 있지? 공주를 알아보는 거지 뭐. 언니 프리미엄 쓰지? 프리미엄 고객이라면 누구나 다 해드립니다. 다 알아서 모시는 인터넷 서비스. 나만 공주 대접받는 줄 알았는데. 프리미엄. 1644-577 누르면 황신의 인터넷.